안녕하십니까. 차동행 연구소의 김남현 팀장입니다. 어느덧 새해가 밝고 두 번째 주 1월 중순까지 와버렸는데요. 시간이 조금씩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 상황이라던가 혹은 뭐 질병 사태라던가 이런 여건들에 대해서 뭔가 좀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이 어떻게 보면 작년의 연장선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연초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좀 있으면 설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분위기를 아무도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때는 이제 기존에 물건을 못 사셔서 불안해하셨던 분들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이제 설설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나도 상투 잡은 거 아니냐. 자산시장 누구나 다 거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불안하다. 이런 분들까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어지는 시간 동안에는 매수하신 분들과 혹은 뭐 매수를 하지 않으셨던 분, 그리고 투자를 앞두시고 있던 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한 리스크 평가와 함께 그분들의 투자에 대한 효율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은 객관적인 그런 시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하고요. 또 방송 시간상 모두 상담을 하시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내일과 모레 있는 개별 상담 형식의 세미나에 미리 전화 주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투자 시장이 다 화랑이면서 투자하지 않은 누군가에게는 이러다가 나만 좀 도태되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줬던 시장인데요. 또 이제는 너무 오르다 보니까 내가 너무 고점에 진입한 게 아닌가 이런 고민들이 많이 늘어나고도 있습니다. 자, 그런 고민 혼자 마음속에만 담아두시면 계속 속상하기만 하겠죠.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앞으로의 해결책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6007-8336번 언제나 활짝 열어둘 테니까요. 고민 있으시거나 궁금한 내용 생기시면 바로 연락 주시고요. 자, 화요일 이 시간은 팀장님과 함께 지난 한 주간 부동산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부터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클리 이슈 팀장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예, 한 주간 이슈를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께서 신년 인사에서 부동산 얘기로 일단 전체 시작을 열으셨죠. 그래서 주거 문제에 대해서 송구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번에 새로 취임하신 변창흠 국토부 장관 그분의 이제 첫 부동산 관련 대책이 시중에서 예상하기로는 설 전에 이제 나올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그 전체 부동산 정책의 노선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건대 역세권과 준공업 지역 그리고 현재 저밀도 주거 지역인 그런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밀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고밀 개발의 형태로 가게 되었을 경우에 그 생산물로 나오게 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모든 분들이 원하는 아파트 형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계속 추구하는 대로 1, 2인 가구용 소형주택 형태로 흘러가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촉각이 많이 세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일부는 여태까지는 거의 대부분 역세권 개발이라면 1, 2인 가구용 정말 작은 물건들 위주로 공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아파트 형태의 고밀 개발을 허락해 줄 때는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또 하는 한편에 지금 전체 인구 구조에 흘러가는 방향 자체가 이제 기성세대 분들은 눈치채지 못하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젊은 세대 분들께서는 거의 대부분 결혼을 포기하고요. 출산을 포기하고요. 어찌됐건 직장이 있는 서울 도심에서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삶의 질을 위해서 서울 도심에 전세나 월세 형태로 거주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양쪽 모두의 의견을 들으면서 같이 동시에 주택 가격의 안정화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기여해야 되기 때문에 고심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얼마 안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이 정책 노선이 첫 정책이니만큼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있었던 이슈들 중에서는 재건축 단지들 중에서 과거에 한 4천대 내지는 비싸봤자 4천 후반대 정도 될 것이다라고 여겨졌었던 반포 일대 재건축 일반 분양가가 상당히 좀 높게 허가가 나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신임 국토부 장관은 그래도 이런 쪽에 대한 정비사업 물꼬를 좀 트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또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세제적인 부분에서 양도세에 대해서 너무 비싸다. 팔려고 해도 도무지 내가 오른 가격의 60, 70%를 내고 팔면 내 손에 남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 양도세에 대한 일반세율 적용이라도 어느 정도 기간, 한정된 기간으로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 쪽에서는 부인을 좀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도세에 대한 부분을 풀어줘서 매물이 나와서 그 가격대가 떨어진다라면 모르겠는데 그걸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한편으로는 계속 이제 우기다 보면 정부에서는 시장에 진다. 이런 시그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불로소득은 환수하겠다라고 밝혔던 정부의 입장이 다시 원상복구되는 그래서 지금 노선을 유지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정책이 바로 세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제 정권이 바뀌면 세제 정책이 나아질 것이다. 보수 집단이 정권을 잡게 되면 양도세든 보유세든 과도한 징벌적 과세는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과도한 긍정론자분들께서 계시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 지금 경제적인 부분의 여건 자체가 어찌됐건 계속되는 돈의 투입을 통해서 정부가 시장을 손붙들고 끌고 가는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했을 때 거기에 수반되는 많은 자본 부분, 자금을 어디서 충당을 할 거냐. 지금 기업들에게 법인세 올렸다니 실효세율 올라갔다고 매스컴에서 연일 방송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 그래서 개인들에게 그냥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당장 굶어 죽어 가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데 그래서 그 증세 포인트를 다주택자분의 불로소득에 맞추겠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보수 정당이 포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경기 여건이 지금 또 채무를 끌어다가 계속해서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증세에 대한 부분만큼은 그래도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유지되지 않을까. 아무리 정권이 바뀌더라도요. 그런 생각이 좀 들게 하고요. 또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보험개발원에서 은퇴시장 리포트 발표를 했는데 그 은퇴하시는 분들의 자금 사정을 보니까 은퇴 후에도 자녀 1인당 거의 1억 7천에 가까운 자금을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시더라. 그게 이제 어떤 얘기와 관련이 깊냐면 전체 사람의 소득 생애 주기를 한번 봤을 때 젊은 세대부터 계속 적자로서 적자 폭은 줄어들겠지만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소득 생애 주기 자체가 적자로 유지되는 구간이 상당히 길게 이어지다가 20대 후반부터 한 30년 동안만 이제 흑자 보는 구간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또 다시 60세부터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는 적자 구간입니다. 이 구간 동안에 이 30년 번 돈으로 나의 노후와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어린 자녀분들을 부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이런 부분들을 항상 볼 때 상담을 하다 보면 이쪽 통계에서는 10명 중에 3명이 노후 준비가 돼 있다. 이거 아주 긍정적인 수치거든요.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은퇴하시는 세대분들이 집 한 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금 3억 내지는 5억 구간이 가장 많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일부 연금 나오시는 거 혹은 퇴직금 한 1억 내지 1억 5천. 요 정도가 가장 평균적인 수준의 50, 60대 은퇴 자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거의 대부분의 자금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집 하나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생각 안 하시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하는 행태가 뭐냐면 집 팔아서 이 돈 다 보태서 또 집을 사요. 그러니까 집에 대해서 계속 비용을 늘려가는 투자를 하세요. 언젠가 이걸 팔아서 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여태껏 상담하셨던 80대 이상 분들께서는 이 집을 절대로 놓지 못하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궁극적으로는 이걸 가지고 마지막에 주택연금을 받아서 결국에는 쌓여있는 거 벽돌 빼먹고 사는 그런 형태로 흘러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본인 상황과 함께 연동하셔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투자를 해야 하느냐 이런 영역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최근 시장 상황을 한번 보면 이제 작년에 가장 유행했었던 단어 몇 개를 꼽자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끌이라는 단어겠죠. 쉽게 얘기해서 영혼까지 내가 낼 수 있는 모든 부채를 다 끌어모으고 가지고 있는 소득을 모두 다 합산을 해서 그 금액 가지고 집을 한 채 사서 이걸로 재테크를 하겠다라는 거. 근데 이런 형태로 하셔서 뭐 집값이 올랐어. 그렇다면 다행이겠지만 이게 약간이라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이 부채라고 하는 거는 그런 말이 참 인상 깊거든요. 은행은 우산을 비가 안 올 때 빌려줬다가 비가 올 때 뺏는다. 담보 가격이 올라갈 때는 누구나 다 빚을 내서 집을 살 수가 있겠지만 담보 가치가 쪼그라들게 되는 시점에서는 기존에 냈었던 부채마저도 뺏어가는 게 바로 부채의 성격이다. 라고 하는 걸 명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이자 비용이 얼마나 내가 감당할 수준인가
이 부분을 뛰어넘어서요. 원금 상환에 대한 부분까지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금융 상황이기 때문에 영끌이라고 하는 것만큼은 제가 다른 형태로 집을 한 채 사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 그래 지금 사는 집이 전체 사이클 중에서 굉장히 비싼 구간인 거는 인지를 하고 그 상태에서 내가 가진 자금의 아주 작은 일부 부채만 내서 내가 집을 산다라고 하는 것까지 반대를 드리진 않는다. 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부채 비율을 40% 내지는 많게는 60%까지 올리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증 써서 대출을 받는다거나 이런 형태까지 너무 과도한 부채 내는 부분은 지금 가격에서는 너무나 위험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젊은 세대 분들께서 집이 올라도 걱정, 떨어져도 걱정인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그런 분위기로만 봐서는 가끔가다 거래되는 실거래가 지표들을 보니까 전체 거래가 전부 신고가를 경신하는 게 아니라 일부 거래는 5천 1억 떨어진 거래도 발생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고점에 잡은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좀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집을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합리적으로 대출을 내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이냐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나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나 급격하게 올라갔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걱정스러운 말씀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어차피 코로나라고 하는 영역이 오기 전에 주식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의 하락을 맞이하고 있었고요. 반대로 부동산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하게 또 급격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가 이 시장을 강타하고 나서부터는 주식시장은 급반전을 해서 지금은 뭐 3,000포인트를 훌쩍 넘는 정도로 코스피가 올라가 버렸고요.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19년 연말에 한 6개월여가량 거래 없는 상태에서 반짝 하락을 하다가 그 상태에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그게 바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올라갔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가 진정돼서 정상적인 삶이 재개되기 전까지는 돈은 이 시장에 계속 투입이 될 겁니다. 부채의 형태로든 아니면 재정의 형태로든. 근데 이 투입되는 돈들이 자산 시장을 너무나 들끓게 하고 있다는 게 지금 한국은행과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얘기고요. 실제로 이런 너무나 불안감에 미쳐서 올라가 버리는 이런 가격대들이 단순히 아주 전통적인 자산 시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라던가 뭐 원자재 시장이라던가 모든 시장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신고가로 가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자산 시장만 달구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추후에는 인플레이션 쪽으로 흘러가게끔 정부는 계속 유도를 할 겁니다. 왜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야지 지금 내고 있는 이 부채에 대한 부채 비율이 비교적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또 이 시장에 쌓여져 있는 그 돈들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고 그렇다 보면 지금 시장에서 가격대는 계속 출렁출렁거리면서 이 시국이 끝날 때까지는 움직이겠지만 주식은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보는 게 즉각 현금화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다만 부동산 중에서 너무나 과매수권역에 올라가 버린 아파트라던가 혹은 재개발 재건축 같은 상품들은 지금 내가 들어가면 최소 2년 그리고 조금 더 거주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5년, 7년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심하시고 단순히 가격만 보고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자 같은 경우는 실효 수익률 개념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내 집 마련이 아닌 그냥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 이 사태가 있는 동안에 변화하는 이런 전체 사회 구조적인 변화 이 부분을 보신 다음에 앞으로의 10년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투자 상품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투자에 대한 지역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상담을 하면서 천천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세미나 일정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입니다. 지금은 인원을 단체로 해서 세미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별 상담의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아주 소수의 인원만 예약을 받아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미리 전화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